그리고 트위터, 메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부진이나 또 경기 네. 침체 여파로 10,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 이게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네. 연준이 그 FOMC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6월 달부터 4번 연속 0.75%포인트로 올렸어요. 그래서 4%가 넘어갔는데 기준금리가 이제 12월 달에도 0.5%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린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6월까지. 그러면 기준금리가 막 상승이 5%에서 6%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왜 올리느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져서 화폐 가치가 막 훼손되니까 이걸 잡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경기 침체가 돼서 매출이 줄어들 걸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내년에 경기 침체될 거를 예상해서 고용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 중에 가장 절대적인 비용이 인건비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보다 좀 더 심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 원래 GDP 대비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에는, 기축통화 국가라는 나라는 그 외국 간 거래에서 자국 화폐로 국제 간 결제가 가능한 걸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기축통화가 달러고 뭐 이런데 그 IMF나 이런 데서 GDP 대비 40% 정도의 정부 부채만 유지를 하는 게 좀 안정적이다. 그 이상 정부 부채를 발행하면 좀 불안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전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정부 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60%를 육박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그 IMF나 세계 통화기금 IMF나 그다음에 피치, 무디스, S&P 이런 데서 경고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가 좀 너무 높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가계 부채도 굉장히 높아요. 가계 부채도 그 OECD 중에 지금 최고 높아요. 아, 그래요? 비율이.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금리만 안 올리면 그냥 이렇게 이어가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금이 해외로 막 빠져나가.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나라가 터키라고 하잖아요. 그 금리 거꾸로 내린다 해서 환율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튀르키예가 지금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대출 이자로 100만 원 내던 걸 2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좀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기준금리가 6월 달까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증시는 먼저 폭락했잖아요. 왜 폭락했을까요? 선반영된 거야.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예상돼서 증시가 먼저 폭락한 거야.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니까요. 그럼 내년에 이제 6월 달쯤이면 기준금리 더 이상 안 올린대. 그때부터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거래. 근데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오를 수 있어요. 먼저 움직이니까. 그냥 올해 생각하면 돼. 올해 경기가 좋다는데 실업률이 3.6%로 완전 고용이라는데 증시는 폭락했거든요. 내년은 이제 실제로 경기 침체가 되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는 오를 수 있어요.
항상 내년에- 기대감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시는 예상 실적에 오르기 때문에 기대감에 선반영되기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 주식 공부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준비를 잘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주식을 좀 잘못 샀어. 근데 막 올라. 네. 그런 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어. 상장이 원래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도 떨리는데요. 예를 들면 1년 전에는 네. 1년 전부터 증시가 계속 하락했거든요. 네. 코스피는 작년 8월인가 하고 코스닥은 작년 6월인가 하고 고점으로 계속 네. 증시가 하락했어요. 1년 전에는 정말 주식을 좋은 종목이라고 샀어. 네. 다 손실 보는 거예요, 지금. 10만 전자 간다. 뭐 그렇죠. 그랬죠. 1년 전에는 주식을 잘 골라 사도 네. 그렇죠. 무조건 손실. 근데 지금은 주식을 잘못 사. 수익. 뭐 그런 시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돈이 안 된다고 주식시장을 떠나가고 있죠.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더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건 그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되니까. 지금 막 공부를 막 해야 되죠. 네. 워렌 증권 학원에 막 등록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면 네. 그건 좀 아니죠, 그거는. 네. 그분들은. 그리고 나서 남들 또 돈 벌 때 지금 준비했다가 돈 버는 분들 보고서 아 나도 그때 살 걸. 코로나 시장 때 다 팔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결국 그러니까 다시 샀던 사람들이 돈 벌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때처럼. 그 얘기야. 작년에 올라갈 때 네. 들어온 사람들이 네. 1년 내내 하락만 하니까 우량주라고 샀는데 마이너스 40%, 50%, 네. 60%인 거야. 삼성전자 샀는데 마이너스 50%, 네이버 샀는데 마이너스 60%. 뭐 좋은 종목이라 카카오 샀는데 마이너스 60%. 좋은 종목이라 샀는데 다 손해 본 거야. 그 작년 상승기에 들어와서 하락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떠나. 그 증시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막 올라가면 그때 또 들어오는 거지. 그때 이미 늦었죠. 그렇죠. 네.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지금 주식 네. 준비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네.